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기사 또 산업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공기조화 설비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공기조화 설비 방식. 자, 공기조화란 무엇인가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어요. 공기조화란 어떠한 실에, 어떠한 건물에, 어떠한 실에 우리가 조화를 시켜갖고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코일이라든지 이러한 게 있고, 여기서 팬으로다가 공기 조화를 시켜갖고 불어주고, 그죠? 불어주고 흡입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시 리턴을 해갖고 이 공기를 갖다가 항상 일정한 온도와 그 다음에 일정한 습도, 그 다음에 일정한 청정도, 그 다음에 일정한 기류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항상 어떠한 실에 일정한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화를 시키는 거, 공기 조화를 시키는 거, 이게 바로 공기 조화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오늘 배우는 것은 이 공기 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설비 방식이 뭐냐? 이게 여기에 쿨링 코일이 있지만은 이 쿨링 코일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쿨링 코일이 우리가 공급하는 열원에 의해서 공급하는 그 냉수가 순환이 돼야 되고, 그 순환되는 게 공조기에 순환을 시키고, 또 실내에 팬코일 유니트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여기서 해고, 이런 어떠한 조합에 의해서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기 방식이라든지 수공기 방식, 그 다음에 전수 방식, 그 다음에 냉매 방식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개요에 있듯이 열원 방식이나 공조 방식 등은 기기나 시스템의 조합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이 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 구분된 하나하나를 갖다가 내가 그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건축 설비 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열원 방식의 구분을 보면은 일반 열원 방식이 있고 특수 열원 방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 열원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동 냉동기와 보일러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냉온을 유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 흡수식 냉동기나 보일러를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거. 근데 특수 열원 방식은 열회수 방식을 한다든지, 취결 방식을 한다든지, 코제너레이션 방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태양열 이용을 한다든지, 지역 냉난방을 한다든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열원 방식이죠. 자, 그럼 이 하나하나가 어떠한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시스템이 되는지를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배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분류할 줄 아는 거하고, 분류할 줄 아는 거하고, 또 그 분류된 거를 갖다가 내가 설명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열원 방식을 갖다가 구분해보자. 그죠? 열원 방식 구분을 해보자. 구분을 해보면은 일반 방식과 특수 방식이 있다. 자, 일반 방식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동 냉동기 이를 이용해서 여름에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동 냉동기 대신에 흡수식 냉동기에 플러스 보일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냉동을 하고,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간편하게 흡수식 냉온수기를 갖다가 써서 냉수를 이용해서는 냉방을 하고 온수를 이용해서는 난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죠. 자, 그럼 특수 방식은 뭐냐? 특수 방식은 일단은 열회수 방식이 있어요. 열회수 방식.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추결 방식이 있어요. 추결 방식. 자, 세 번째 코제너레이션 방식이 있어요. 코제너레이션 방식. 그죠? 코제너레이션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열병합 방식이라고도 해요. 병합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 이따가 우리가 배우면은 왜 열병합 방식이라 하는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열 이용 방식이 있고, 지열이 있고, 그죠? 지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냉방 방식.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 열원 방식부터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전동 냉동기 플러스 보일러는 하절기 전기 사용을 억제를 해요. 우리나라가 하절기에 전기 사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갖다가 계속 억제하는 정책을 갖다 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냉동기를 갖다가 쓰는 거를 못 쓰고 있어요. 네,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흡수식 냉동기로 가는데, 이 흡수식 냉동기는 뭐를 이용하는 것이냐? 가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불을 떼 갖고, 자, 우리가 알잖아요. 전동 냉동기는 압축과 응축과 팽창과 증발을 함으로써 증발할 때의 냉수를 얻는 거죠. 그죠? 냉수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이 흡수식 냉동기는 이걸 갖다가 증발과 흡수와, 그죠? 재생을 시키고, 그죠? 증발, 흡수, 재생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응축을 시켜갖고, 이 응축된 거를 갖다가 다시 증발 사이클로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 흡수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증발된 거를 갖다가 다시 액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액체를 만들어서 재생을 시키고 응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 흡수기를 이용해서 재생을 시켜서 이 증발된 거를 갖다가 다시 냉매의 액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열이 필요해요. 열이 나중에 이제 사이클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 열이 필요한데 이 열을 갖다 이용할 때 우리가 뭐를 쓴다? 가스를 쓰기도 하고 증기를 쓰기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되는 거고. 그래서 2번 흡수식 냉동기 플러스 보일러는, 흡수식 냉동기는 1중 효용과 2중 효용이 있어요. 1중 효용보다는 2중 효용이 상당히 효율이 높죠. 그래서 2중 흡수식을 많이 써요.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는 일반적으로 증기를 구동 매체로 사용합니다. 또 전동 냉동기에 비해 운전비가 저렴하게 되지만 설비비가 약간 비싸요. 설비비가. 자, 전동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가. 운전비는 저렴해요. 또 소음과 진동이 어떤 게 적느냐? 이거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있지만은 이거는 모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적죠. 그죠? 예, 이런 특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예. 요 두 개의 장단점이 뭐냐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식은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름에도 보일러를 가동하여 증기를 생산하므로 병원이나 공장같이 연중 고압 증기 사용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흡수식 냉동기에 열원이 뭐가 필요하다? 증기나 가스가 필요하다. 근데 병원이나 그 다음에 연구소, 공장 이런 데는, 그러니까 병원이나 공장 같은 데죠. 연구소는 빼고 이런 데는 증기가 항상 필요해요. 공장에서는 증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건 동력으로 사용을 해요. 동력으로. 예? 동력으로. 뭐 드릴 같은 걸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동력을 사용하고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죠. 이럴 때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를 갖다가 적용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이에요. 이거는 보일러가 필요 없죠. 하나의 기기에 의해서 온수와 냉수를 다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대로 냉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으로써 설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죠? 유지 보수가 간단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건물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증기를 갖다가 제조할 수가 없어요. 증기가 필요하면은 냉온수기를 놓고 증기 보일러를 또 놔야 돼요. 그죠? 네, 또 놔야 돼요. 자, 열원 설계 시 이제 고려사항이 뭐냐? 열원 설계 시 고려사항이 뭐냐? 사회적 여건, 법규가 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연료를 떼야 되는데, 어떠한 연료를 떼서 우리가 열원 장치를 놓을 것이냐라는 걸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지방의 조례라든지 그 나라의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법에 저촉이 되면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하는 포항제철이 고도 계산을 해서 건물을 질 때 몇 미터가 높아짐으로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법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에 벗어난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원 시스템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건물의 부하 특성이에요. 건물의 부하 특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일러를 갖다가 그 증기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흡수식 냉동기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하기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또 증기 보일러를 항상 떼고 있는데 흡수식 냉온수기를 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흡수식 냉동기를 놓고 증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증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 열교환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온수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건물의 부하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열원기기의 대수, 용량을 적절히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에 따라서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공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우리는 열원을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건축 설비 기사, 즉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열원 설계 시 고려사항 중에서 뭐가 있느냐? 여기서 보듯이 대수 제어를 갖다가 우리가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별 절안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럼 대수 제어는 그럼 뭐냐? 대수 제어. 우리가 에너지 전략적인 방법을 얘기를 할 때 대수 제어가 꼭 나와요. 회전수 제어, 대수 제어가 나와요. 자, 그럼 대수 제어가 뭐냐? 대수 제어. 자, 어떠한 건물에 부하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000kW의 용량의 열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냉동기를 1000kW의 용량을 갖다가 사용해서 이거를 갖다가 한다. 그랬을 때 냉방을 할 때 1000kW가 되지만은 1000kW가 이건 바로 최대 부하죠. 그죠? 최대 부하. 근데 우리가 낮이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되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뭐 10,000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든지 5,000명이 근무를 했는데 낮에는 뭐 외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반으로 줄다 보니까 조명부하도 줄고 막 이러면서 부분부하가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최소부하일 때도 있어요. 최소부하. 네? 그러니까 부분부하가 부하량이 줄을 때를 계산하면은 10,000kW를 갖다가 이거의 50%인 5,000kW만 해도 되는 것 같다. 10,000kW를 갖다 돌려갖고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에너지 전략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 부하가 5,000일 때는 냉동기를 2대를 놔서 부분 부하 운전을 한다. 부분 부하 운전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을 갖다 쓸 때는 2대를 돌리다가 5,000일 때는 한 대만 돌려 한 대를 쓰지 않고 이 한 대만 돌린다 이거죠. 한 대만. 그 다음에 만약에 3대를 넣으면 더 좋아요. 3대를 넣으면 7,000kW의 그 부하가 될 때, 부분 부하가 될 때는 2대만 돌려도 되고, 예? 10,000일 때는 3대를 돌리고, 그 이하일 때는 한 대만 돌리고, 이런 부분 부하가 된다면은 상당히 큰 에너지 전략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규모 건물을 제외하고는 여러 기기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나 설치 공간 등을 생각하면은 한 대만 넣으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부하 변동이 심하거나 고장시의 대응이나 부분 부하 시에는 분명히 복수대의 기기를 설치하는 게 원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부분 부하에 대한 대응으로서 여러 기기를 복수대 설치해서 한 대당 부하가 높아지도록 용량을 분할하는 것이 에너지 전략적인 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것입니다. 자, 계절별 절환이에요. 국내에서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냉온수 발생기와 같이 냉방시 전기를 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기기의 냉난방 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환절기에 냉난방을 동시에 공급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복수대 여러 기기를 설치해서 냉난방용으로 일부는 난방용으로 하든지 냉수 온수가 동시 제조되는 여러 기기 설치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 여론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수 여론 방식. 네, 중요한 거예요. 자, 특수 여론 방식은 첫 번째 열 회수 방식을 보겠어요. 열 회수 방식. 첫 번째 열 회수 방식. 자, 열 회수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직접 이용 방식 보죠. 직접 이용 방식. 이건 전열 교환기를 전열 교환기. 이러한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예요. 실외. 겨울철이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겨울철이라고 봤을 때. 자, 실내 온도는 우리가 20도씨로다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실외의 온도는 지금 마이너스 10도씨다. 데타T가 30도나 차이가 나요. 그죠? 30도. 그러면은 실내의 공기를 항상 가둬놓을 수 있으면 되지만은 이 실내의 공기를 항상 가둬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 살면은 사람이 공기를 갖다 흡입을 해서 우리가 산소 동화작용이라나요?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죠? 항상 사람 몸에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 산소를 받고 내뿜는 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 뭐 사무실이라고 치면은 뭐 복사기도 있고, 그죠? 복사기도 있고, 복합기도 있고, 또 스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어떤 이물질, 뭐 HCHO라든지,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유해 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를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럼 환기를 어떻게 시키느냐? 외부 공기를 한 30% 받아들이고 30%의 외부 공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실내 공기를 내보내서 실외로다가 공기를 내보내고 이게 뜨뜻한 공기니까 이 노란색으로 칠해보자고요. 실내 공기를 30%를 내보내고 실외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죠. 나간 만큼 받아들여야 되죠. 나간 만큼. 그죠? 나간 만큼 받아들여야 돼요. 30%가 나갔으면 30%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30%의 공기를 마이너스 10도씨를 마이너스 10도씨를 20도씨까지 올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전열교환이라고 하는데, 전열이라는 것은 현열 플러스 잡열입니다. 잡열. 네. 그래서 전열교환기가 여기에서 이 20도씨의 공기가 나가면서 들어오는 이 공기를 갖다가 교환을 시켜서 마이너스 10도짜리를 갖다가 한 5도 정도라든지 이렇게 열교환을 시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세이빙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이 직접 이용 방식이에요. 직접 이용 방식. 그죠? 직접 이용 방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직접 이용 방식이 여기에서 설명된 것이고, 승온 이용 방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동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냉동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냉동기는 압축기가 있고 응축기가 있고 증발기가 있어요. 그죠? 이게 냉동기이기 때문에 이 증발기에서는 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차갑게 만들어서 다시 실내에 온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이러한 압축과 응축과 팽창을 한 과정에서 이 다시 증발된 거를 갖다가 다시 응축을 시키려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 열이 발생한 거를 냉각탑에서 이거 뿌려줘갖고 대기의 온도에 거의 맞춰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시 식혀서 내려와서 항상 이 응축기의 열을 갖다가 열로 뺏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응축에서 발생되는 거를 갖다가 난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 열을 방열을 시키지 않고 난방을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승온 이용 방식입니다. 승온 이용 방식. 그래서 이거를 이중 응축기 더블 번들 콘덴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제너레이션 방식이 있어요. 이 열병합 방식이에요. 열병합 방식. 요 코제너레이션 방식.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볼까요? 자, 제너레이션 방식이죠. 그죠? 이건 우리가 열병합 방식이라고 해요. 자, 열병합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역 난방공사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전기를 돌릴 때 만약에 가스 엔진을 돌린다. 가스 엔진을 돌리려면은 백이라는 어떠한 백이라는 연료를 갖다가 들여보냈을 때 이 가스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서 여기서 전력을 갖다 생산을 하는데,
이 전력을 생산하는 게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느냐? 33.500개 안 돼요. 100이라는 걸 갖다 집어넣으면은 33.5만큼만 전력이 나올 수가 있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스 엔진을 돌려서 가스를 100이라는 연료를 집어넣어서 33.5만큼만 쓰고선 나머지는 어디로 없어지는지 다 없어지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열병합 발전식 방식으로 바꿔줘서 이 효율을 갖다가 33.5%, 33.5%의 효율을 갖다가 이거를 몇 %까지 올리느냐? 80%까지 올리는 거예요. 80%. 어떻게 올리는지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올리는지 보려면은 이게 가스 엔진에서 100이라는 게 들어와서 33.5가 되면은 이게 66.5가 그럼 어디서 없어지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66.5가. 자, 가스 엔진이 되면은 배기가스로다가 얼만큼이 없어지냐면은 배기가스로다가 얼만큼이 없어지냐면은 27만큼이 없어져요. 100으로 봤을 때 100이라는 가스가 들어왔을 때 배기가스로 나가는 열량이 27만큼의 손실이 돼요. 27%가. 자, 그다음에는 이 엔진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다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오일이 그 엔진에서 엔진이 막 돌아가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엔진 오일이 돌면서 그 엔진에서 나는 열을 갖다가 뺐죠. 그죠? 열이 많이 나면 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항상 일정한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엔진 오일을 갖다 순환시켜서 식히죠. 그죠? 엔진 오일을 순환시켜서 식힙니다. 그게 바로 손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큰 손실이죠. 그 손실을 만큼을 갖다가 하는 게 있는데, 이 가스 엔진을 돌리면서 이 가스 엔진에 열이 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행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물을 돌려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자켓 냉각이라고 그래요. 자켓 냉각. 자켓 냉각이라고 해요. 냉각. 요게 자켓 냉각으로 34%만큼이 손실이 됩니다. 이 가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식혀주기 위해서 34만큼의 그만큼 열이 손실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그냥 이러한 배기가스 자켓 냉각 없이 한 5.5%만큼의 손실이 돼요. 네, 손실이.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61이 되죠. 61. 여기 5.5를 갖다 더하면은 66.5가 돼요. 그죠? 그럼 33.5를 갖다 더하면 100이 되잖아요. 맞죠? 10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손실되는 게 요 27 배기가스만큼이 손실되고 자켓 냉각 34가 손실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손실되는 게 5.5가 손실이 돼요. 요거 3개가 손실이 돼요. 요거 3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손실되는 걸 갖다 이용할 수가 없을까? 그죠? 이용할 수가 없을까 해서 이 배기가스를 이용한 열교환기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야. 네, 배기가스 열교환기. 네. 이게 바로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들어가서 연료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증기를 생산하든 할 수도 있고 온수를 생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걸 갖다 배기가스를 27만큼 이용을 해도 여기서 또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도 손실이 나. 27에서 얼마만큼이 손실이 되냐? 12만큼이 손실이 나.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27-12면은 15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배기가스로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수와 증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또 자켓 냉각수를 이용해서 이게 온수죠, 그죠? 이 냉각을 갖다 이용해서 이 온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곳에 우리가 쓰죠. 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기에서 3.5%가 그 손실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코제너레이션 방식, 즉 열병합 방식, 발전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게 가스 엔진뿐만이 아닌 가스 터빈,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료 전지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연료 전지 방식도 이렇게 코제너레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을.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연료 전지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은 요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를 갖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 볼까요? 요걸 지우고. 자, 우리가 그 연료 전지를 한번 볼게요. 연료 전지. 연료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연료 전지도. 자, 어떠한 여기서 천연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질을 시켜요. 개질 장치에.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냐면은 개질 장치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요. 수소를. 이 수소를 공기를 투입시켜갖고 연료 전지 본체에 수소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직류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류전기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직류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직류와 교류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류를 갖다가 생산해서 전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료 전지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질 장치에서 배기가 엄청나게 열이 나옵니다. 이 열을 이용해서 아까 여기서 썼던 배기가스 열교환기를 갖다가 우리가 배열 회수 장치를 이용해서 또 한 번 이용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 코제너레이션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료전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토탈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이 있고, 온사이트 시스템 해갖고 OES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CES라 해갖고, 커뮤니티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역형 집단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 요거의 용어에 대한 거를 갖다 잠깐 한번 알아보고 가자고요. 토탈 에너지 시스템은 그야말로 에너지를 시작에서 종점 사이 다목적, 단계적으로 사용해서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럼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이 이게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은 발전을 동반하는 방식이다. 발전을 동반하는 방식이고 이를 말하고 열병합 발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사이트 에너지 시스템은 이거는 자기 건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거예요. 매전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CES라는 것은 구역, 어떤 구역을 갖다 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구역만 주는 거, 이게 CES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추결 방식에 대해서 볼까요? 추결 방식. 우리가 추결 방식을 보고, 그 다음에 태양열 이용, 그 다음에 지역 냉난방, 그 다음에 열매의 특성까지 해놓고 이번 시간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추결 방식은 우리가 온수 추결, 냉수 추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빙 추결,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냉온수 또는 얼음을 갖다 추결시켰다가 낮에 필요할 때 얼음을 이용해서 아니면 냉수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온수를 이용해서 온수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결 방식에 대해서 보아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뭐, 한 22시, 10시예요. 밤 10시. 그 다음에, 뭐, 0시, 그 다음에 한 6시. 8시로 하죠, 8시. 8시. 아침 8시입니다. 그 다음에 한 8시니까 근무하는 게 거의 6시에, 우리가 저녁 6시에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18시야, 18시. 그 다음에는 뭐, 22시가 되겠죠, 22시. 그죠? 여기 22시. 실질적으로 22시에서 8시 사이에는 냉난방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8시에서 18시는 항상 냉난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건물의 냉방부하 곡선을 보면 한 이 정도 이렇게 이게 바로 냉방부하 곡선이에요. 냉방부하 곡선.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서 요까지의 냉방 부하를 우리는 최대 냉방 부하로 해서 냉동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냉동기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최대 부하가 되는 거예요. 최대 부하. 이 최대 부하를 이용해서 우리는 냉동기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냉동기를 8시에 가동을 해갖고 18시까지 계속 돌려야 돼요. 그죠? 계속 돌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돌리는데 너무나 낮에 많은 이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거를 줄일 수가 없느냐? 줄일 수가. 그래서 22시에서 8시까지의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는 전기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 전기가 많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얼음을 갖다가 추결을 시켜갖고 이만큼의 이 부하만큼을 갖다가 여기서 너무 좁으니까 22시니까 여기 이만큼을 얼음을 얼리든 뭐 빙축을 시켜갖고 추결을 시켜갖고 요 에너지를 갖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 에너지를. 그리고 요 낮 동안에는 여기에 요만큼의 부하 이만큼의 부하만큼을 갖다가 냉동기만 돌리는 거예요. 네. 요만큼의 항상 일정한 냉동기의 부하만큼만 돌리고 요만큼만 돌리고 이 나머지는 추결을 시켰던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갖다가 냉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이만큼의 부하를 갖다가 우리는 돌려야 될 걸 갖다가 요만큼 부하만 돌려도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똑같은 그 냉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거는 비추결 냉동기죠. 그죠? 냉동기를 돌려서 밤에 냉동기를 돌려서 이만큼을 추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추결 방식입니다. 추결 방식.
자, 그 다음에는 태양열 이용 방식인데, 태양열 이용 방식. 방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어떠한 여기에 여기서 태양이 뜨니까, 태양이 떠서, 여기 태양이 비치면서 이걸 갖다가 이 지별제가 여기 이제 열을 갖다가 축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추결을 시키는 추결부가 있어요. 추결 탱크가 있어요. 추결 탱크.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죠. 그죠? 계속 순환이 돼요. 순환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항상 이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여기다 비축을 시키죠. 그죠? 비축을 시켜서 여기서도 서큘레이션 시켜갖고서 필요한 곳에 난방을 보내고 하는 게 바로 온수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양열 이용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거는 태양열 이용 방식은 지별부, 추결부, 이용부가 있다는 거. 요 세 개의 이용가 있다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여기가 바로 지별부고, 요게 추결부고, 여기가 이용부예요. 아셨죠? 요거는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 그럼 지역 냉난방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정 지역이죠. 그죠? 지금 많아요. 거의 다죠. 신도시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화성, 동탄, 목동, 일산, 부천, 중동,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방도 지금 혁신도시 해갖고서 다. 거기 전부 다 지역 냉난방이 다 들어가요. 지역 냉난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냉온수 증기를 공급해서 냉난방 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일정 지역 내에서 냉난방을 하는 게 그 지역 냉난방 방식이다. 자, 지역 냉난방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특징이 있느냐? 대용량.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의 보일러와 냉동기가 있었는데, 냉동기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옥상에 냉각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이걸 지역 냉난방, 지역에서 지역에서 온수를 보내든 고온수를 보내든 증기를 보내는 걸 갖다 이용해서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지역 냉난방 하는 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냉수까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선 하기 때문에 대용량 기기를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그만큼 싸져요. 싸져요. 그 다음에 효율이 높아지죠. 그죠? 효율이 높아져요. 왜? 부분부하로 많이 운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 대를 놔서 조금 필요할 때는 대수제어 아까 했잖아요. 대수를 갖다 줄이고, 이런 부분 부하를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되고 고효율 운전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률이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효율이 증가됩니다. 또 초기 투자비도 감소가 되고 여론 설비의 용량을 갖다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에너지가 절감이 되죠. 왜? 원가를 갖다가 너무나 대용량으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원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100원에 들어올 걸 갖다가 내고 80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기 환경이나 오염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처리를 한다든지 후처리를 한다든지 해갖고 이걸 갖다가 정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안전에서도 우리가 각 지역마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한 곳에 모아 있기 때문에 안전을 갖다가 우리가 안전 방지 위험도 감소하고, 또한 각 건물마다
건물마다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요원을 갖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 유효 면적이 증가를 하죠. 보일러를 놓을 공간을 갖다가 열교환기 조그만 하나만 놔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여론장치를 할 때 항상 비교하는 게 뭐냐? 온수를 사용할 것인가? 증기를 사용할 것인가? 매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매체.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온수와 증기를 갖다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온수의 특징은 뭐고 증기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수는 현열이에요. 그죠? 현열. 증기는 뭐예요? 잡열이에요. 그죠? 잡열이 커요? 현열이 커요? 잡열이 크죠. 그죠? 그래서 증기는 잡열을 이용한다. 또 간열난방이라고 아십니까? 간열난방이 뭐예요? 항상 24시간 공급하는 거를 갖다 연속 난방이라고 하고 뭐 오전에 6시부터 9시까지 떼다가 그 다음에 한 2시부터 3시까지 떼다가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 뗀다. 이 간헐난방, 간헐적으로 한다 해서 간헐난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헐난방을 한 때는 온수는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온수는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적합해요. 증기는 뺐다가 바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럼 부식 정도는 어떠냐? 배관 내에 증기를 사용하는 게 더 부식이 덜 되냐? 온수를 사용하는 게 덜 되냐? 온수는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부식이 덜 돼요. 부식이 언제 많이 됩니까? 산소와 접촉이 됐을 때 많이 되잖아요. 산소와 접촉된다는 것은 공기와 접촉된다는 게 맞잖아요. 그럼 공기와 접촉되지 않는 게 증기와 온수 중에 어떤 거예요? 온수는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부식 전도가 감소가 되죠. 그죠? 근데 증기는 우리가 그 부식이 많이 돼요. 자, 동력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온수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사용해야 돼요. 동력 장치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증기는 증기 힘 자체가 그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이 안 들어가요. 지금 압력은 어떠냐? 압력은 동일 온도시 압력이 증가되죠. 그래서 배관 부속류 내압 기밀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증기는 트랩 선적 및 성능 고려되고, 그러면은 간단하고 복잡한 정도는 어떠냐? 온수는 상당히 복잡해요. 왜? 유량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 분배를 위해서 우리가 리버스 리턴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런데 증기는 증기의 힘에 의해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뭐 TAB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수처리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수는 스케일이 배관까지 생성이 되는데 스케일은 보일러에서 생성이 되고 환수라인 부식이 우려가 돼요. 증기는 그 증기가 되면서 환수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물이 배관에 꽉 차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열매 특성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 여론 방식에서 일반 여론 방식과 특수 여론 방식을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열매, 온수와 증기에 대한 열매의 특성까지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공조 방식을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공조 방식은 중앙 공급 방식이 있고 여론 분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기 방식, 수공기 방식 뭐 이런 것도 나눠지고, 이 나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누는 것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공기 방식에 있어서 정풍량, 변풍량, 그 다음에 이중 덕트, 바닥 추출, 그죠? 그 다음에 제열 코일 방식, 저온 공조 방식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 공기조화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가 있어요.